자, 여러분 우리 이번 차시부터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습지에 한 시간에 하나 정도씩은 우리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고구려 백제 이제 합쳐서 알아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 나와 있죠. 삼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신라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신라와 그 다음에 나라는 나라였는데 여기 끼지 못했던 가야까지 알아보는 거를 우리 이번 시간에 수업 목표로 한번 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신라는 이 오른쪽 지도에 있는 이 진안에 나와 있던 12개의 마을, 12개의 마을 중에 하나였던 이 사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신기한 왕을 하나 만나서 점점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 신기한 왕이 누구죠? 자, 여러분 이 진안에 사로국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가봤더니만 거기에 거대한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알이 하나 있었고 이 알이 결국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깨어나더니만 그 안에 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알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알이 마치 박과 닮았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박혁거세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박 씨는 모두 이 박혁거세 아저씨한테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 이름을 이제 박혁거세라 지었고, 자, 신라는 사실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이 잘 나가는 중국, 이 당시 세계 제일 잘 나간 나라라 그랬죠, 그렇죠? 너무 멀어서 사실 자연스럽게 발전 수준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그 발전 수준이 좀 떨어졌다는 거를 박혁거세의 이 탄생 설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이 주몽의 탄생설화도 이야기를 해줬고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도 방금 전에 제가 정리를 했었죠. 이 사실 주몽의 탄생설화를 보면요, 주몽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쵸? 이 신의 아들이지, 그치? 해무수 신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하백도 강의 신이었지. 활을 엄청 잘 쏜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 성내 중에서 활 쏘도 강동영 1번 출구까지 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아들내미한테 칼 부러뜨려서 하나 줬는데 조각이 하나도 안 생겨갖고 바로 딱 맞게 해줬지, 그치? 기타 등등 이러므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혁거세 얘 대단한 게 뭐야? 이게 없습니다. 알에서 태어나 이 끝이야.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자세하게 박혁거세 아저씨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런 것도 잘했고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탄생 설화가 주몽에 비해서는 조금 급이 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박혁거세가 그만큼 주몽에 비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자, 그만큼 신라가 당시 고구려만큼 힘을 센 나라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혁거세가 스스로 왕이니 뭐니 아무리 자랑해봤자 사실 별 능력이 없는 거야. 나라가 별로 발전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박혁거세를 제대로 된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박혁거세는 결국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거서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거서관은 그냥 동네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동네 대장. 옆에도 써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편의상 혁거세 왕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진짜 우리가 대단한 잘 나가는 그 왕이 아니라 나라의 대빵으로서 왕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실제로는 혁거세는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그죠? 그거는 박혁거세 이후에도 비슷해가지고 박혁거세가 죽고 나서부터는 아예 나 좀 신기한 능력 가지고 있다. 나 같은 무당 정도면 우리 신라의 대장이 될 수 있지 하면서 무당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무당을 당시 신라 사람들이 차차홍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차차홍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 왕은 누가 이가 많은지를 내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이 유리 이사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대결을 했냐면 떡을 물어가지고 그 떡에 나온 이자국이 많으면 왕되기 이런 내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있잖아요. 이가 많다는 얘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사랑니 같은 것도 나고 하면 이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떠나서 한 나라의 왕인데 너 왜 왕 됐니? 너 이사금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응, 나 이가 많아서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주변 나라에서 뭐라 생각하겠어요? 무시하겠지, 그치? 야, 저 진짜 별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만큼 왕의 위신이 높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신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변화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외적의 침입에서부터 오게 됐습니다. 그죠? 이 바다 건너에 있는 여기 보이죠? 여기 바다 건너에 있는 외. 지금 우리가 여기 뭐라 부르냐면 일본이라 부르지, 그치? 이 외가 일본이 이 신라가 좀 덜 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를 우습게 생각해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신라의 똑똑한 전략가 하나가 야, 이거 배입니다, 여러분. 잘렸죠? 배인데, 이 배에서 보면은 허수아비인지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쪽수가 좀 많아 보이게 허수아비를 잔뜩 세워놓자라고 해서 이 바닷가에 허수아비를 엄청나게 세워놨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넘어오던 일본 애들이, 신라 사람들 병력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여러분,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병력, 머리 쏘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거 보고 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시 배를 물려갖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신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 바로 이 허수아비를 세워볼까 했던 사람이 큰 위세를 얻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김내물씨, 이름이 김내물입니다. 그죠? 김내물씨, 바로 내물 이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신라를 일본에 해치우고 이기게 해줬는데, 이 스스로 내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빨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나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물 마립간이라고 불러라. 나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준 말뚝, 말뚝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뚝밖에 해봤니? 여러분은 안 하나요? 이 말뚝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이때부터는 내물 마립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내물왕이란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르기 편하니까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실제로는 내물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내물마립간. 이 내물왕이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외교인데요. 사실 이전에 허수아비로 물리쳤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치? 이 허수아비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난 걸 알게 됐던 일본이 다시 신라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신라로 쳐들어오니까 이번에 똑같은 숫자로 또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속을 거 아니야. 그치? 신라가 이번에는 아예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강한 형님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허수아비가 해줬다면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 도와주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고구려의 그 유명한 왕, 광개토대왕. 여러분 광개토대왕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자, 광개토대왕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자, 형이 우리 도와주시면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광개토대왕 입장에서도 고국 원왕이 죽고 나서 소수림 왕을 거쳐서 나라를 재정비한 광개토대왕이, 우리가 재정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확인하고 싶을 때는 센 사람, 약한 사람? 약한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를 도와서 일본군을 물리쳐주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일본의 침입을 막게 된 내무랑은 내가 바로 외교를 잘했으니까 일본 물리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 또 신라의 대장 또는 왕들의 권한이 강해지고 나서 신라의 왕들은 자기 밑에 부하들을 슬슬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다 부하입니다. 그죠? 이상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얍살하게 생긴 애들도 있지, 그치? 자, 부하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왕의 권한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왕 되는데 얘들이 왕 당연히 우습게 보겠지, 그치? 이 왕들의 힘과 위세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죠? 신하들이 왕을 무시하고 막 지 마음대로 행동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물왕, 내물마립간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왕의 힘, 위세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왕들이 신하들을 통제하고 자기 밑으로 다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즉 이 부하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일본도 물리쳐주고 광개토 대왕이랑도 친하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치?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왕이 자기 아래 신하라고 해서 전부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해주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왜냐면 사실은 원래 얘들은 각자 세력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가진 것도 너무 다릅니다. 보면 알겠지만 누구는 건물이 500개씩 있고 부하가 5,000명이고, 누구는 건물 300개 부하가 3,000명이고, 누구는 건물 100개, 누구는 얘는 뭐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한 애들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권력이 낮고 세고가 차이가 있는데 얘네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힘이 센 애들은 불만이 가득가득 생기겠지. 봐봐, 부하 100명 있는 애랑 별것도 아닌 애랑 나랑 똑같이 국왕 신하 취급을 하면 되냐고 이러면은 왕한테 불만이 생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얘들을 자기 편, 자기 부하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얘네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차별 대우를 안 하면 힘센 얘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나 세력에 따라서 적당히 묶어서 부하들의 등급을 나누게 됐습니다. 뭐가 많으면 1등급, 그보다 조금 적으면 2등급, 개판이면 4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등급을 대대손손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너무나 세력이 강하고 왕과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면 얘네들이 순순히 왕 말을 듣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신분제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신분제라는 게 만들어지고 신라의 신분제는 각 등급의 이름을 뼈의 등급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뼈 골자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뼈란 뜻이고요. 여섯 번째 등급의 뼈, 등급의 뼈, 뭐 5등급의 뼈, 4등급의 뼈, 여기 저희 높은 겁니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스러운 뼈라 그래서 성골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등장합니다. 이 제도를 뼈의 품격을 매긴다라고 해서 골품제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신라의 건국 사로국에서 출발해서 박혁거세를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언제 나라 같은 나라가 됐느냐? 뇌물왕. 자,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왕이라고는 이때 안 불렀다 그랬죠? 뭐라고 불렀다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라고 불렀다고 했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도 나오죠? 왕의 칭호로 마립간이라는 뜻을 썼는데 대군장, 대장 중에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대장 중에 대장. 그 다음에 외의 침략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습니다. 자, 신라왕의 호칭 변화 확인할게요. 거서간, 그 다음에 무당이란 뜻 뭐였죠? 차차웅이었지, 그치? 연장자, 이가 많다. 이가 많다 무슨 뜻이었어? 무슨 말이었어? 이사금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마립간. 우리 지금 여기까지 했고 이 다음 진도 때는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신분제도를 뭐라 불렀냐면 골품제라고 불렀다. 우리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다음 나라로 넘어갑니다. 자, 본래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개의 한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한이 백제로 성장했죠. 진한이 신라로 성장했죠. 그 과정에서도 변한은 아직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한 입장에서는 이게 섭섭한 거야. 주변 나라들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변한 사람들이 우리도 옆 나라처럼 영웅 같은 애들이 나와서 발전하게 해달라라고 열심히 빌었더니만 하늘에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줄 테니 이걸 부르면 대단한 왕이 올 거다라는 계시를 내려주게 됐습니다. 자, 그때 가야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거북이를 구워서 먹겠다고 협박하는 가사가 들어있는 센세이셔널한 노래 구지가라고 부른 노래입니다. 구지가. 딱 요 가사입니다. 그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죠? 부끄러우니까 그만 부를게요. 자, 그런데 진짜 노래를 부르니까 놀랍게도 정말 알 6개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알이 점점 부화하면서 처음에는 수로라고 부르는 왕이 다음부터 점점 알에서 왕들이 태어났고요. 그 중에 제일 영웅 같은 왕은 바로 처음 태어난 왕, 바로 수로왕. 수로왕이 제일 대단하다라고 해서 수로왕이 원래 고향이었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단건이 뻥이겠죠, 뻥. 그치? 그냥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가야는 원래부터 변한 출신이었죠. 그쵸? 이 변한 출신 사람들이 적당히 대단해 보이는 왕들한테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냥 연합국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일 때도 계속 철이 많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요 세 개의 연맹을 하나로 쫙 통합을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건데 철을 팔아서 부자가 되면서 그게 가능해질 상황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그렇게 성장하던 도중에 신라의 내무왕이 등장한 겁니다. 내물왕이 등장해가지고 신라가 주변의 약소국을 찾다가 점점 가야랑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내무왕 때 조금 세졌으니까 주변에 약소국을 건드려 봤겠죠, 그쵸? 가야는 주변에 신라 이 새끼들 자꾸 우리 쳐들어오는데 같이 무찌를 사람 없나? 하고 찾다가 마침 신라와 당시에 전쟁을 자주 했던 어느 나라였어? 바로 이 외와 가야가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죠. 왜냐면 신라가 가야랑도 사이가 나쁘고 외랑도 사이가 나쁘고 협공을 당한 거야. 즉 머릿수에서 밀리게 됐죠. 그러니까 신라가 이번에 위기의식을 느꼈지. 어디로 찾아갔다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었지. 무서운 고구려 형들한테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한테? 광개토대왕한테 찾아갔잖아. 그치? 광개토대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신라를 도와줬고요. 그래서 이때 외, 가야 둘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까는 외를 박살내줬다는 것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가야도 이때 박살났습니다. 그죠? 결국 이때 광개토대왕 때문에 대판 깨져서 힘이 크게 쪼그라들었고요. 그래서 가야는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을 못하고 하나의 통합된 왕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지.
사국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가야는 아직 나라 같은 나라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할까요? 자, 볼게요. 자, 연맹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김수로 왕이 금관가야라고 하는 자기 땅을 중심으로 연맹을 주도했고요. 나중에 금관가야는 철을 수출해서 발전했고요. 그러나 신라의 가로막히면서 세력 확대가 어려워졌고, 이후에 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신라를 견제하려 했으나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크게 약해졌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마지막 내용 정리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왕이 진골 귀족보다 훨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 볼게요. 진골 귀족이 한 500개의 부하 5,000명 가지고 있었으면 왕은 5,100명에 한 520개. 진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도 귀족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아닙니다. 왜냐면 머릿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00명 차이는 사실 크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진골들도 자기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골 혼자서 1대1로 왕이랑 대적하면 조금 딸리겠지만 자기 친구 아니면 밑에 별거 아닌 애들 얘네들 끌고 오면은 충분히 왕이랑 싸워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은 뭔가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반드시 귀족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 잘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도 싫대. 그렇게 하세요. 적당히 이런 얘네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모임, 이 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는 이 귀족들의 모임이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귀족의 모임을 귀족회의라고 부르고요. 모든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백제에는 정사암회의가,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었고요. 특히 왕권이 아주 늦게 발달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의 대장인 상대등쯤 되면은 이 왕한테도 거의 큰 소리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자리 소중하면 너 왕 자리 안 뺏기고 싶으면 너 우리한테 꼭 물어봐야 돼 하고 협박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마지막 내용만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무려 학습지 한 장을 다 뗐는데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자, 볼까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암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화백회의 대표인 상대등 정도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내일 수업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내일 역사 B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공지 하나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역사는요, 온라인 클래스 드릴 때 A랑 B 수업 구분하지 않고 차례대로 그냥 제가 올려놓은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 수업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